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담론이 있는 곳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다각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지적인 토론을 통해 복잡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인물, 아마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뛸 텐데요. 바로 밀실살인과 불가능 범죄의 거장 존 딕슨 카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백한 초자연적 현상과 치밀한 논리가 공존하는 카의 작품들을 두고 이것이 작가의 철저히 계산된 문학적 미학인지 아니면 억압된 내면의 심리적 투사인지가 오늘 저희 논의의 핵심 쟁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더글러스 G 그린이 집필한 카의 전기, 기적을 설명한 사나이를 비롯해서 여러 문학 비평을 연구해온 정기 작가의 시선에서 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카의 철저한 반사실주의와 추리적 쾌감이 얼마나 의도적인 천재성의 결과물인지 옹호할 생각이고요. 제 맞은편에는 카가 그토록 혐오했던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그의 무의식을 파헤쳐 주실 정신분석학 전문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정신분석학 의사의 입장에서 카의 작품 기저에 흐르는 심리적 칭의, 특히 그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야만 했던 트라우마를 조명해 보려고 해요. 치열한 논쟁이 되겠지만 그만큼 거장의 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비평가들은 존 딕슨 카의 작품 세계를 두고 종종 카적인 종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술적인 용어라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히 말해 그의 천재적인 레시피를 뜻하죠. 유령이나 마녀가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엄청나게 으스스하고 초자연적인 공포 분위기를 쫙 깔아두고 결말에 가서는 아주 엄격한 공정한 추리의 규칙으로 그 모든 기적을 논리적으로 해명해내는 작법입니다. 카가는 심리학적 리얼리즘을 극도로 거부하고 등장인물을 현미경으로 해부하는 짓은 하지 마라 라고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루하게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매혹적으로 얽힌 퍼즐 속에서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밀실을 만들었느냐에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괴한 분위기나 초자연적 요소들이 전부 독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천재적인 미스디렉션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마술사가 오른손으로 시선을 끌고 왼손으로 트릭을 완성하듯이 짙은 고딕적 공포로 독자의 눈을 가리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탐정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 혼돈의 우주에 다시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카가 의도한 문학적 승리이자 장르적 카타르시스라고 봅니다. 존 딕슨 카가 위대한 플롯의 마술사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싶어요. 방금 카가가 심리학을 그토록 혐오하고 의식적으로 배척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심리학적 증거입니다. 그의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밀실, 가면, 도플갱어, 그리고 합리성으로 어떻게든 억누르려 발버둥쳤던 초자연적 혼돈은 단순한 서사적 도구가 아닙니다. 통제불능의 무의식과 트라우마에 대한 아주 절박한 투사죠. 투사라고 하시면 작가 개인의 심리적 불안이 밀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는 뜻인가요? 전기의 경험, 하버드 대학 진학이나 파리 체류 경험 등을 천연덕스럽게 꾸며내던 허언증적 경향, 그리고 심각했던 알코올 의존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현실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했다는 거군요. 네, 오죽하면 일상의 현실을 검묘 관리인의 대걸레가 내는 현실적인 쿵쿵 소리라고 표현하며 몸소리 쳤겠어요. 현실의 혼돈을 견딜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이성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환상, 다시 말해 밀실이라는 견고한 요새에 집착하게 된 겁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에게 있어서 뱀파이어나 마녀 같은 존재는 철저히 독자의 이성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른바 공포의 조미료였습니다. 카 스스로도 어두운 하늘과 사악한 존재라는 공포의 조미료를 쳐라 라고 명확히 작법의 비결을 밝힌 바 있죠. 독자의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문학적 계산이 셈입니다. 문학적 계산이다.
네, 예를 들어 독양 농담이라는 작품을 보면 탐정 패트릭 로시터가 자신을 가리켜 퇴마사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진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논리라는 무기를 통해 악마를 쫓아내듯 미스터리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이죠. 칸은 어둠의 힘이 지배하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탐정이라는 이성의 빛을 가져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합리적인 우주임을 복원해내는 지적 게임을 즐겼던 거예요. 이것을 작가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치환해버리면 이 장르가 지닌 순수한 유희적 가치와 작가의 통제력이 너무 과소평가되는 것 아닐까요? 지적 유희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칸은 왜 그토록 우주의 질서를 복원하려 애썼을까요? 왜 그토록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더글러스 그린의 전기에 인용된 카의 편지 내용 중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칸은 친구에게 나 자신의 영혼의 위안을 위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어요. 영혼의 위안이라는 표현 어떠신가요? 단순한 퍼즐 게임을 설계하는 마술사가 쓰기에는 너무 절박하고 무거운 단어 아닙니까? 확실히 가벼운 표현은 아니군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예가 바로 1937년작 화형법정입니다. 이 작품에서 카는 언제나 이성으로 초자연을 타파하던 자신의 굳건한 공식을 깨버리잖아요. 서사 내내 합리적인 해명이 전개되며 탐정이 승리하는 듯 하다가 에필로그에 이르러 끝내 초자연적 진실이 논리를 완벽하게 압도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현실의 혼돈과 내면의 불안을 견디지 못한 카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억눌러왔던 공포가 마침내 표면으로 터져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하, 화형법정의 에필로그. 그 결말이 당시 독자들에게나 지금의 우리에게나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점은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기 작가의 시선에서 볼 때 그것은 방어 기제의 붕괴가 아니라 카가 시도한 가장 대담한 문학적 실험이었습니다. 문학적 실험이요. 네. 그는 수많은 작품을 통해 자신이 합리적 세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직조할 수 있는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 독자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자신이 만든 가장 합고한 규칙을 스스로 파괴해 본 거죠. 추리소설이 줄 수 있는 경외감의 한계를 시험한 겁니다. 방어 기제가 무너진 거라면 그 이후로는 논리적인 글을 쓰지 못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칸은 이 작품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밀실과 불가녕 범죄를 철저한 이성으로 해명해냈습니다. 방어 기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인물 구축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칸은 아까 말씀드렸듯 등장인물을 해부하는 심리학을 싫어했습니다. 아사 코난 도일의 챌린저 교주처럼 그냥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직관적이고 과장된 인물을 선호했죠. 초기 소설 밀랍인형관의 살린을 보면 인물들이 고블린이나 괴물처럼 기괴하게 묘사되거나 종종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작가의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독자의 의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시각적 오류를 조작하기 위한 트릭이죠. 시각적인 조작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후기작인 황제의 코담뱃갑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심리학적 요소가 쓰이긴 하지만 내면의 깊은 왜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과 지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증명하고 목격자의 시야를 교란시키는 어떻게 물리적 도구로 철저히 계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가면과 귀괴한 묘사를 시각적 트릭이나 미스 디렉션으로만 보시는군요.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작품 속에 배어있는 공포의 질감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병리적입니다. 가면은 단순히 독자를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카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반영해요. 근원적인 두려움이요? 네. 예를 들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작품에서 카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끔찍한 영혼, 도플갱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직접적인 묘사는 벨벳의 악마에 나오죠. 주인공 펜튼 교수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려 애쓰는 장면을 묘사할 때 칸은 마치 관뚜껑 안에서 꿈틀거리는 공포를 억누르며 뚜껑을 닫기 위해 싸우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관뚜껑 안에서 꿈틀거리는 공포라 확실히 소름 돋는 묘사이긴 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카 자신의 내면의 도살인 억압된 충동,
이른바 내면의 야수를 정확히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얼굴, 즉 임상적으로 직면해야 할 심리적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심리학을 혐오했던 진짜 이유는 심리학이 그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관뚜껑을 열어젖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묵직한 돌덩이로 그 관뚜껑을 짓눌러야만 했던 거죠. 정말 예리하고 매혹적인 분석입니다. 카가 인간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묘사하는데 탁월했다는 건 저도 부인할 수 없군요. 하지만 그가 이 충동을 다루고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카의 스토리텔링은 다분히 낭만주의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전기 자료를 보면 이는 변호사였던 아버지 우다카의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요? 네. 아버지는 법정에서 아주 웅장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며 범죄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곤 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카는 평범하고 건조한 현실주의 대신 이른바 웅장한 모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창조해낸 헨리 벤콜린, 기디언 펠 박사, 헨리 메리베일 경 같은 거구의 탐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내면의 두려움을 억누르는 방어두제가 아닙니다. 망토를 휘날리며 혼돈과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낭만적인 챔피언들이죠. 아버지가 들려주던 서사적이고 극적인 이야기 구조가 타의 내면에서 문학적 기교로 만개한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야수를 억누르는 도피로만 해석하는 건 작가의 능동적인 예술적 주체성을 지우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의 웅장한 화법이 카의 서사적 스타일에 멋진 외피를 입혀주었다는 점은 훌륭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외피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 속의 뼈대까지 낭만적인 건 아니죠. 그가 평생에 걸쳐 구축한 그 도피적 환상세계의 진정한 심리적 동력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줄리아와의 관계에서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요? 전기에 묘사된 그의 유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나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가족 환경이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카가 비정상적인 공상, 즉 소설적 상상력을 보이며 허풍을 떨자 어머니와 이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아이의 머릿속에서 그 이상한 생각들을 열기와 함께 빼내겠다며 억지로 이마에 젖은 수건을 둘러 묶었습니다. 세상에. 그 젖은 수건이라는 저도 전기를 읽으면서 참 안타깝더군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에게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다니요. 요즘 같으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불릴 만한 일이죠. 상상 속으로 빠져들 때마다 젖고 차가운 수건이 현실의 폭력처럼 이마를 짓눌렀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마를 짓누르는 차가운 수건, 그리고 끝없는 통제와 빈정거림. 그 현실을 견디다 못한 소년 카가 선택한 도피처가 바로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는 닫힌 공간으로 숨어들어 자신만의 세계를 상상했죠. 저는 카가 평생 어머니를 혐오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의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배적이고 신경질적인 여성 캐릭터들은 다분히 이 어머니의 그림자를 띠고 있어요. 무의식적인 투영이 캐릭터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네, 성인이 되어서도 그는 현실의 갈등이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심각한 알코올 의존에 빠졌고, 글을 쓸 때면 항상 현실에서 벗어난 다락방 같은 폐쇄적인 공간을 선호했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토록 천착했던 밀실과 불가능 범죄의 세계는 단순히 지적 유의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젖은 수건과 억압으로 대변되는 상처투성이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고자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하고 절박한 정신적 피난처였던 겁니다. 어머니와의 불화나 그런 강압적인 유년기의 경험이 작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을 수 있다는 점은 깊이 공감합니다. 소설가란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과 상처를 재료로 삼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존 딕슨 카 문학의 목적 자체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가 왜 그토록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공정한 추리에 집착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한 추리에 집착한 이유라. 만약 그가 진정으로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정신분석학적 환자였다면 그냥 인과관계가 완전히 결여된 환각이나 비논리적인 백일몽 속으로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칸은 독자들에게 단서를 철저히 공정하게 제시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의 폴 헐터나 일본의 신봉경 미스터리 작가들이 존 딕슨 칼을 거의 신앙처럼 따르는 이유도 바로 그가 세운 이 완벽한 논리의 성벽 때문이죠. 그는 지루한 일상적 사실주의를 문학적 재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뿐 결코 혼돈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공에서 날아온 화살이나 벽을 통과하는 유력처럼 가장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현상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완벽히 설명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인간 창가를 미스터리라는 형식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성이 승리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다는 말씀에는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로 그 견고한 건축물, 즉 밀실이라는 형태 자체가 그가 내면의 혼돈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지를 반증한다고 봅니다. 그가 구축한 논리의 성벽은 단단했지만 벽이 두껍다는 건 그만큼 내부나 외부의 적이 두려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단단함은 이성에 대한 낭만적인 맹신이 아니라 붕괴에 대한 절박한 두려움에서 기인했습니다. 두려움의 발로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칸은 사교적인 파티에서는 아주 유쾌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인 갈등 앞에서는 도망치듯 자취를 감추고 폭음에 빠지곤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현실적 혼란 속에서 BBC 라디오 극본을 쓰던 시기에도 그는 종종 극심한 불안으로 현실 감각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가 만들어낸 기디언 펠 박사나 헨리 메리베일 같은 압도적이고 거대한 이성의 화신들은 작가 본인이 현실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통제력에 대한 결핍을 채워주는 대리 투사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카가 정말로 위대한 작가인 이유는 그가 이 심리적 결핍과 공포를 단순히 병적인 증상으로 남겨두지 않고 밀실이라는 예술적 은유로 훌륭하게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에 자리한 짙은 불안과 상처마저 그저 의식적인 귀교로만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 지닌 가장 매혹적이고 인간적인 심연을 영영 놓치게 될 것입니다. 논의가 무척 깊어지면서 존 딕슨 카라는 작가의 입체적인 면모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보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존 딕슨 칸은 불가능 범죄와 밀실추리라는 다소 장치적인 장르를 그 자체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문학적 천재입니다. 그가 심리학적 사실주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고딕 호러의 분위기와 엄격한 지적 퍼즐을 완벽하게 결합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독보적인 추리소설의 황금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그가 세상에 내어놓은 최종 결과물은 혼돈을 정복하는 이성의 빛과 치밀하게 설계된 안전한 경이감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가 의도한 이 위대한 지적 유희의 성취를 그 자체로 온전히 그리고 경이롭게 평가해야 합니다. 저 역시 카의 위대한 문학적 성취와 그 정교한 트릭들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의 작품을 읽으며 느끼는 진정한 공포, 그 서늘한 깊이는 그가 의식적으로 부정하려 했던 바로 그 심리학적 층위에서 흘러나옵니다. 굳게 닫힌 밀실이라는 공간은 억압적인 외부 세계와 내면의 혼돈을 어떻게든 통제하려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고독하고 치열한 내면의 은유입니다. 그의 기괴한 환상성과 가면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존 딕슨카의 불가능 범죄는 단순한 트릭의 모음을 넘어서 인간의 짙은 불안을 형상화한 심리적 걸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 딕슨 카라는 거장의 작품 세계를 의식적인 문학적 설계와 무의식적인 심리적 투사라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팽팽하게 상충하는 두 가지 시선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완벽한 논리의 트릭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그림자,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화형법정이나 관똑껑을 닫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벨벳의 악마 같은 작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분명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질문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카의 밀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미스테리가 과연 문학적 쾌감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내면의 구조 요청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어느 쪽의 해석이 더 와닿으실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해답은 소설의 페이지를 넘기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논의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